8월 한낮 오후 2시가 넘은 시각에 지하주차장 경비 아저씨가 차 유리창에 찍힌 작은 손바닥 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5살짜리 제 아들이 에어컨도 꺼진 밀폐된 차 안에서 2시간 넘게 혼자 울다 지쳐 뒷좌석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측정한 차 안 온도는 48도였고 아이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화로 들었습니다. 남편한테서가 아니라 경찰한테서. 남편은 그 시간에 세 블록 떨어진 곳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을 때 남편이 한 말은 딱 4글자였습니다. 깜빡했어 였습니다. 5살짜리 자기 아들을 8월 폭염에 차에 가둬놓고 깜빡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9년 동안 남편과 크게 싸운 횟수를 세어보면 손가락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싸움은 조금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커진 게 아니라 말이 칼처럼 오갔습니다. 쌓인 게 한꺼번에 터지는 싸움이었습니다. 9년치가 그날 아침 식탁에 다 쏟아졌습니다. 발단은 주말 약속이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이셨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데리고 한번 다녀오겠다고 남편한테 말해뒀던 게 벌써 3번째 미뤄졌습니다. 한 번은 남편 회사 회식, 한 번은 남편 친구 모임, 그리고 이번엔 또 갑자기 생긴 주말 업무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또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9년 동안 친정 쪽 일이 이 집에서 한 번이라도 먼저였던 적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했고 저는 나는 직장도 없냐고 했습니다. 저도 파트타임이지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불을 댕겼습니다. 말이 말을 불렀습니다. 시댁 이야기가 나왔고 집안일 이야기가 나왔고 아이 양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돈 버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했고 저는 돈 버는 게 전부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올라갔고 아이가 방에서 나와 거실을 기웃거렸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서 더 싸우기 싫어서 입을 다물었고 남편도 거기서 멈췄습니다. 남편이 자켓을 집어들었습니다.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답답해서 못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잠깐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9년치 말들이 머릿속에서 엉켜 있었고 누군가와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가려다가 거실에 서 있던 아이를 봤습니다. 아빠랑 드라이브 갈래 했습니다. 5살짜리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차 좋아 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빠르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이가 벌써 현관으로 달려가서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이를 데려가지 말라고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부부가 싸우고 난 직후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가 신발을 다 신고 아빠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떼어내면 아이가 울 것 같았고 그러면 또 소란스러워질 것 같았습니다. 드라이브라고 했으니 한 바퀴 돌고 오겠지 싶었습니다. 길어야 1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아이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조용하다는 게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깨름칙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너무 빨리 무시했습니다. 괜찮겠지, 금방 오겠지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야 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운전 중이라 못 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는 갔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뱃속이 이상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5살짜리를 데리고 1시간 반을 드라이브하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했을 테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을 테고, 집에 가자고 칭얼거렸을 텐데, 그 아이를 데리고 1시간 반이 넘도록 연락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전화를 2번 더 했습니다. 2번 다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에 겨우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멀쩡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이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딱 2박자였는데 그 2박자 사이에 저는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차에 있어 했습니다. 어느 차냐고 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뒀어. 잠깐만 했습니다. 잠깐만. 2시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잠깐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느 주차장이냐고 했는데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었을 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리퍼 바람으로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을 때 남편 차 옆에 경비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차 뒷문이 열려 있었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혹시 이 차 아이 어머니냐고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아저씨가 잠깐요 했습니다. 아이는 아저씨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관리실에서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간 게 삶은 것 같았습니다. 땀이 식은 채로 옷에 붙어 있었고 눈이 초점 없이 멀리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입을 벌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다 지쳐서 목이 쉰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뭔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차 유리창을 보여줬습니다. 아이 눈높이쯤 되는 위치에 작은 손바닥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두드린 자국이었습니다. 5살짜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사람을 불렀던 겁니다. 아저씨가 순찰을 돌다가 그 자국을 발견했고 가까이 가서 보니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귀를 대보니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울음소리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기력이 없어서 크게 울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겁니다. 아저씨가 관리실 마스터키로 차 문을 열었을 때 아이는 뒷좌석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카시트에서 내려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있었던 겁니다. 차 문이 열리면서 뜨거운 공기가 훅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그 열기가 얼마나 됐는지 바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5살짜리가 2시간 넘게 있었습니다. 119가 왔을 때 구급대원이 차 안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48도였습니다. 8월 폭염의 지하 주차장이라 직사광선은 없었지만 밀폐된 차 안은 그렇게 됩니다. 지하 주차장이라 그나마 그 정도였지 지상이었으면 더 높았을 거라고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더 높았으면 어떻게 됐을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아이 체온을 쟀습니다. 38도 후반이었습니다. 열이 난 게 아니라 차 안 열기가 아이 몸에 그대로 올라간 거라고 했습니다. 탈수 증상도 있었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고 소변을 오래 못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아이 팔에 링거를 꽂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울어야 하는데 울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입을 벌리고 얼굴을 찡그리는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아이를 보는 게 우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구급대원이 저한테 아이가 차 안에서 뭘 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경비 아저씨한테 들은 이야기와 아이가 치료받으면서 조금씩 한 말들을 모으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처음에 아이는 아빠를 불렀을 겁니다. 아빠, 아빠 하고 불렀을 겁니다. 대답이 없으니까 문을 열려고 했을 겁니다. 5살짜리 손으로 차 문 손잡이를 당겼을 테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차 문은 어린이 안전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아이가 차 안에서 문을 열까봐 항상 걸어놨던 겁니다. 그 안전장치가 그날은 아이를 가뒀습니다. 아이가 그 다음에 유리창을 두드렸을 겁니다.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야 하니까 창가에 붙어서 두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이었고 평일 낮이었고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는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두드렸을 겁니다. 손바닥이 아프도록 두드렸을 겁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카시트에서 내려와 바닥에 앉아서 울다가 울 힘도 없어지면서 그냥 쓰러진 겁니다. 경비 아저씨가 발견한 건 그 상태였습니다. 저는 구급차 안에서 아이 손을 잡고 있으면서 그 그림이 머릿속에 계속 펼쳐졌습니다. 아빠를 부르는 아이, 문을 열려는 아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아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 바닥에 주저앉는 아이. 그 장면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옆에서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아이 얼굴을 보다가 눈을 감으면 어두운 차 안에서 혼자 유리창을 두드리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가 아이를 진찰했습니다. 열사병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발견됐으면 경련이 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조금만 더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그 자국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순찰을 조금 늦게 돌았으면, 귀를 대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병원까지 따라왔습니다. 아동방임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119 출동 기록이 생기면 자동으로 경찰에도 통보가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저한테 아이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진짜로 몰랐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경찰이 남편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그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경찰관이 저한테 전한 말로는 남편이 처음에 무슨 소리냐는 반응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차에 있는 걸 잊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잊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차에 태우고 차에서 내리면서 잊었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남편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주차장에서 3블록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에서 남편은 마사지 업소에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저한테 그 사실을 전할 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을 고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망설임을 보면서 이미 알았습니다. 일반 마사지가 아니라는 걸. 남편이 병원에 도착한 건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 4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40분이 걸렸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서 40분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아이 괜찮아 였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아이를 보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더 꽉 잡았습니다. 평소에 아빠만 보면 달려가던 아이였습니다. 그날은 아빠를 보고 제 쪽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5살짜리 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였습니다. 남편이 병실에 들어오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 침대 옆에 서서 아이 얼굴을 보다가 저를 보다가 다시 아이를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어떻게 된 거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반성인지 계산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9년을 살았는데도 그 순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경찰관이 남편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있었지만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뭔가를 물어보고 남편이 대답하고 경찰관이 받아 적고 그 과정이 꽤 길었습니다. 남편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감정 표현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은 뭔가 눌러놓은 표정이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 게 있는 사람 표정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병실로 들어와서 저한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차를 세워둔 위치, 아이를 마지막으로 차에 태운 시각, 남편이 연락이 안 됐던 시간대. 저는 아는 대로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메모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그 업소를 자주 이용했는지 아냐고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로 몰랐습니다. 그 업소가 뭔지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경찰관이 돌아가고 나서 남편이 병실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거기가 어떤 데냐고. 남편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냥 마사지 받으러 간 거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들른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마사지냐고.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 없음이 대답이었습니다. 나중에 경찰 기록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간 곳은 일반 마사지 업소가 아니었습니다. 단속 이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업소 입구에 들어간 시각이 CCTV에 찍혀 있었고 나온 시각도 찍혀 있었습니다. 들어간 게 낮 12시 28분이었습니다. 주차장 CCTV에 남편이 아이 손을 놓고 혼자 차에서 내린 시각이 12시 14분이었습니다. 아이를 차에 두고 나서 14분 만에 그 업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14분이었습니다. 아이를 차에 혼자 두고 14분 만에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둔 게 실수라면 그 14분 사이에 아이가 생각났어야 했습니다. 업소 가는 길에 생각났어야 했고, 문 앞에서 생각났어야 했고, 들어가기 전에 생각났어야 했습니다. 14분 안에 한 번도 생각나지 않은 겁니다. 남편이 업소 안에서 나온 건 오후 2시 11분이었습니다. 1시간 43분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주차장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CCTV에 남편이 업소와 편의점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음료를 사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가 차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아이를 발견한 건 오후 2시 37분이었습니다. 남편이 편의점에서 나온 뒤로도 26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그 26분 동안 남편이 어디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남편은 경찰한테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나중에 전해 들으면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26분이면 어느 방향으로 간 건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나올 말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더 무너뜨린 건 다른 데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인데 남편 휴대폰 통화 기록에 그 업소 전화번호가 여러 번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간 게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용했던 곳이었습니다. 싸우고 나서 스트레스를 풀러 처음 간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곳으로 간 겁니다. 아이를 차에 두고 익숙한 곳으로 간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병원 주차장에 혼자 앉아서 알았습니다.
아이가 링거를 맞으며 자고 있는 동안 잠깐 바람 쐬러 나왔다가 주차장 벤치에 앉아서 경찰관한테 전화로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9년 동안 설명이 안 됐던 것들이 그 순간 하나씩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연락이 안 되던 시간들, 늦게 들어오면서 피곤하다던 날들, 주말에 혼자 나간다던 이유들, 그게 다 어디로 가던 시간이었는지 그날 주차장 벤치에서 정리됐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고 남편이 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차에 두고 간 손이 지금 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나가달라고. 남편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서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 손이 작았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유리창을 두드렸던 겁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두드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고 아빠를 기다렸을까, 엄마를 불렀을까, 아니면 그냥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못했을까? 그 질문의 답을 저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알 수 없음이 제가 그날 이후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아이가 입원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거의 잠을 못 자고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밤새 2번 깼습니다. 깰 때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꿈에서 못 나오는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제가 이름을 부르면 그제야 제 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를 다시 재우고 나면 저는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 저는 그 번호들을 보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링거를 맞으며 자고 있는 옆에서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시어머니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전화도 없이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이를 먼저 봤습니다. 우리 강아지 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 볼을 만지고 많이 놀랐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너 잠깐 나와봐 했습니다. 복도에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작이 이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 맞다. 그건 나도 안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경찰까지 갈 일이냐고 집안일을 밖으로 끌고 나가면 누가 좋냐고 했습니다. 아이가 다친 것도 아니고 다행히 빨리 발견됐고 이제 괜찮으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밤새 보았던 아이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소리 없이 입만 벌리던 얼굴, 아빠가 들어오는 걸 보고 제 팔을 더 꽉 잡던 손, 그게 다치지 않은 거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직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했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냐고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서도 편하지 않으면 어디서 풀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멈췄습니다. 집에서 편하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편하지 않게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48도짜리 차 안에 2시간 넘게 갇혀 있던 사건의 원인이 제게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업소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냥 마사지 받으러 간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 기록에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한테 들으셨거나 아니면 짐작하고 계셨거나 모른 척 하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더 낮추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거야 남자들 다 그렇지 않냐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다 그렇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게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예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시아버지가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랬습니다. 그래도 가정사를 경찰한테 넘기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집안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고 했습니다. 집안 이름이었습니다. 5살짜리 손자가 48도짜리 차 안에서 혼자 유리창을 두드리던 일보다 집안 이름이 먼저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각서를 쓰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한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각서를 받을 테니 경찰 쪽은 합의로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각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잠깐 그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차에 가둔 사람한테 각서를 받으면 그게 뭔가 달라지냐고, 다음번엔 각서가 있으니까 괜찮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고 저녁이 됐을 때 신우이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언니도 속상하겠지만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문자 끝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혼하면 결국 아이가 제일 힘들다고.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힘들다는 말을 아이를 차에 가둔 사람 편에서 저한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시댁에서 연락이 온 횟수를 세어보면 시어머니 전화 2번, 시아버지 방문 1번, 신우이 문자 3통이었습니다. 그 모든 연락에서 아이 걱정이 먼저인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합의, 조용히, 가정사, 집안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에 병원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저한테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덮으라는 거였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됐든 그 안에서 2시간 동안 뭘 겪었든 그게 아이 몸에 어떻게 새겨졌든 그냥 덮으라는 거였습니다. 집안 이름을 위해서, 남편 체면을 위해서, 시댁 평판을 위해서. 저는 그 요구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그날 밤 처음으로 또렷하게 알았습니다. 덮는 것도 폭력이었습니다. 아이한테 일어난 일을 없는 일로 만드는 것도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폭력에 더 이상 협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저는 소아정신과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시댁이 하루 만에 가르쳐 준 겁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퇴원은 이번 사흘 만에 했습니다. 의사가 신체적으로는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열도 내렸고 탈수도 잡혔고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원 서류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몸은 괜찮아졌는데 아이 행동을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반응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어느 정도일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이가 자기 장난감을 찾아서 가지고 놀았고, 밥도 잘 먹었고, 낮에는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이가 어리니까 금방 잊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그날 밤에 알았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제가 달려갔을 때 아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앉아서 두 손으로 허공을 짚고 있었습니다. 눈이 떠 있었지만 깨어있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제야 눈이 저한테 왔습니다. 엄마야 했더니 아이가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셌는지 목이 눌릴 정도였습니다. 아이 심장 소리가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는 거의 매일 밤 깼습니다. 어떤 날은 한 번, 어떤 날은 두 번이었습니다. 깰 때마다 소리를 질렀고 깨고 나면 한동안 안아줘야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제대로 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아이가 깰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몸이 버티는 건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피곤했지만 그보다 아이 얼굴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낮에도 달라진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원래는 활발했습니다. 집안을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며 놀고 쉬지 않고 움직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나서 조용해졌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도 한 번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두 번 불러야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건가 싶었는데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그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차를 타는 문제가 처음 드러난 건 퇴원하고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봐야 해서 아이를 카시트에 앉혔습니다. 버클을 채우는데 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닫는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터진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면서 딸깍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맞춰서 울음이 나왔습니다. 그 딸깍 소리가 아이한테 뭔가를 건드린 겁니다. 저는 바로 차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이를 카시트에서 꺼내서 안았습니다. 아이가 한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하면서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가 진정되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결국 그날 마트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 앞 편의점에서 필요한 것만 사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에 태우려고 하면 울었습니다. 차 문 딸깍 소리가 나면 울었습니다. 심할 때는 주차장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걸음을 멈추고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주차장이 무서워진 겁니다. 당연했습니다. 그 아이한테 주차장은 아빠가 두고 간 곳이었고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오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소아과에 갔을 때 선생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진찰하고 나서 소아정신과 의뢰서를 써줬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5살짜리한테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진단명이 붙었습니다. 저는 그 의뢰서를 받아들고 잠깐 서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는데 손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빠를 피하기 시작한 건 퇴원하고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아빠이고 아이를 보고 싶어 하는 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아이가 거실에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뒤로 왔습니다.
남편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쪼그려 앉으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제 등 뒤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저를 봤습니다. 왜 이러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제 옷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억지로 아이를 안으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아이가 그 순간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마 였습니다. 5살짜리 입에서 나온 하지마 였습니다. 남편이 굳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두 글자가 이 아이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남편이 결국 그날 아이를 안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아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또 와 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깐 생각하다가 엄마가 옆에 있을 거야 했습니다.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난감 쪽으로 갔습니다. 소아정신과 첫 상담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1시간 동안 봤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 상태를 설명해 줬습니다. 수면장애, 특정 소리와 공간에 대한 공포 반응, 주 양육자 외대인 회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버려졌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고 5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감정을 계속 처리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버려졌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빠가 두고 간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버려진 거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대기실로 나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 방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블록을 쌓고 있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시댁이 원하는 대로 덮어버리면 이 아이는 자기한테 일어난 일이 덮어도 되는 일이었다는 걸 평생 몸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소아정신과 상담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문자로 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를 뒀다가 답했습니다. 아이 없을 때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가 있는 오전 시간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그 시간에 연차를 냈습니다. 남편이 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일주일 넘게 안 들어온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도 내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일은 변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계속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치료도 받겠다고, 상담도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아이한테도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준비해온 말 같았습니다. 순서가 있었고 막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말이 다 끝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그 업소를 처음 간 게 언제냐고. 남편 말이 멈췄습니다. 잠깐 저를 봤습니다. 오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 기록에 통화 이력이 몇 달치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한 6개월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나서 거꾸로 세어봤습니다. 6개월 전이면 연초였습니다. 연초에 남편이 운동 다닌다고 했습니다. 주말 오전에 헬스장 간다고 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운동복 차림을 떠올렸습니다. 6개월 동안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을 간다고 했던 겁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너무 힘들었고 집에 와도 편하지 않았고 어디 가서 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도 편하지 않았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두 번째 들으면서 처음보다 더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왜 그 업소에 다녔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저를 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멈췄습니다.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하다는 말을 아이를 차에 가둔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지금 차 문 닫히는 소리에 울고 밤마다 소리 지르며 깨고 아빠가 들어오면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걸 이 사람이 알면서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이한테 필요한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 생각해 봤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소아정신과 선생님이 아이가 버려졌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고 5살짜리가 그런 말을 들어도 될 일을 겪은 거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지금 차를 못 탄다고 주차장에 들어서면 걸음을 멈춘다고 밤에 매일 깬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빠가 필요한 아이 상태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리니까 금방 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더 이상 이 대화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아정신과 선생님이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금방 잊는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겪은 게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를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거나 알면서 작게 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앉았던 자리를 봤습니다. 잘못했다고 했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고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그 말들이 아이 몸에 새겨진 것들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차 문 딸깍 소리가 나면 우는 아이를 잘못했다는 말이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오늘 블로그로 집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했다 했습니다. 아이가 가방을 벗어 던지고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블로그로 집을 만드는 동안 아빠는 여기서 이혼하기 싫다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 두 장면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 간격이 너무 넓었습니다. 저는 그 간격 때문에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왔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아이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나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라는 말에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아이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헬스장 간다는 남편을 배웅하던 손이 이제 법원에 낼 서류를 준비하는 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변호사가 젊었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이 제 이야기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시작하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하면서 듣는데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고마웠습니다. 9년 동안 제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기록이 있냐고. 저는 가지고 간 것들을 꺼냈습니다. 119 출동 기록 사본, 경찰 조사 기록 사본, 병원 진료 기록, 소아정신과 상담 기록, 주차장 CCTV 영상 캡처본, 그리고 남편 업소 출입이 찍힌 CCTV 시각 기록. 변호사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처음에는 빨랐는데 중간부터 느려졌습니다. 꼼꼼하게 읽기 시작한 겁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방임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 입증도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양육권은 현재 상황에서 제가 가져오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아이 안전을 위한 접근 제한 신청, 즉 아버지가 아이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을 제한하는 보호 명령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동방임 전력이 있는 부모에 대해 법원이 아이 보호를 우선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접근 제한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이한테서 아빠를 떼어놓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아이한테 더 상처가 되는 건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변호사가 그 망설임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접근 제한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 심리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단독 면접을 제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아빠한테서 영원히 떼어놓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서 망설임이 거쳤습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저한테 사건 당일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린 시각, 아이가 발견된 시각, 차 안 온도, 아이 체온, 발견 당시 아이 상태, 그리고 남편이 있었던 장소와 그곳의 성격. 변호사가 받아 적으면서 한 번씩 확인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게 없냐고. 없다고 했습니다. 전부 기록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온 날 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낮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차들이 지나갔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남편을 고소하고 나온 건데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한테 고소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알게 될 거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한테도 알려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 입원 첫날부터 한 일이 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덮으라고 했고 가정사라고 했고 집안 이름을 걱정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무엇을 하는지 미리 알려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남편한테 연락이 간 건 고소 접수하고 나서 열흘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인생 망치려는 거냐고, 아이한테 정가자 아빠를 만들어주려는 거냐고 했습니다. 정가자라는 단어를 시누이가 먼저 썼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나온 게 신우이 입에서라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변호사가 소장을 냈습니다. 남편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처음에 내세운 논리는 이랬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였고 아이가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남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보다는 부부 상담을 통한 관계 회복이 아이를 위해 더 낫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면을 변호사한테서 전달받아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가 없는 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밤마다 어떻게 깨는지, 차 문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소아정신과에서 뭐라고 했는지가 그 서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측에서 소아정신과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 상태를 꼼꼼하게 기재해줬습니다. 수면장애, 차량 및 밀폐 공간 공포 반응, 붙인 회피, 버려짐에 대한 심리적 각인 가능성. 선생님이 소견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넣었습니다. 해당 아동의 증상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우며 안전한 양육 환경 보장이 치료의 선행 조건입니다. 안전한 양육 환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말을 읽었습니다. 접근 제한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열었습니다. 판사가 아이 상태에 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소아정신과 소견서, 119 기록, 경찰 수사 기록, CCTV 시각 대조표, 남편 측에서 아이와 아빠의 관계 회복을 위해 면접교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가 남편 측 변호사한테 물었습니다. 아이가 현재 부친을 보는 것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고 있냐고. 남편 측 변호사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대답이었습니다. 법원이 잠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아정신과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남편의 단독 면접교섭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면접교섭을 하려면 제가 동석하거나 전문기관의 감독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혼자 데려가는 건 당분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정사라고 했던 일이 법원 결정문에 아동방임 전력으로 올라갔습니다. 변호사한테서 결정문을 받아든 날 저녁에 아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했습니다. 중요한 일 처리하러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블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모른다고 엄마가 오늘 뭘 해온 건지 언젠가 크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안전한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깨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누워서 아이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르게 쉬는 숨소리였습니다. 편하게 자는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눈이 감겼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은 11월 끝 무렵이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 어린이집 앞에서 하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엄마들 틈에 서서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결과를 말해줬습니다. 저는 네 하면서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옆에 있던 엄마가 괜찮으세요? 했습니다. 저는 네, 괜찮아요. 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고는 미성년 자녀를 고온 밀폐 차량에 방치하여 아동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였고 이는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방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방임이라는 단어가 판결문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실수라고 했던 그 일이 법원은 방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단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저는 그 판결문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 쪽에 유리하게 났습니다. 유책 배우자 입증이 됐고 9년치 혼인 기간 동안 제가 기여한 부분이 인정됐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업소 관련 기록이 유책 배우자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6개월 동안 헬스장 간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재산 분할 비율을 바꿨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끝까지 금액을 줄이려고 했지만 우리 측이 제출한 기록들이 그걸 막았습니다. 119 기록, 경찰 기록, 소아정신과 소견서, CCTV 시각 대조표, 그 서류들이 법정에서 제 편이었습니다. 접근 제한은 소아정신과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보려면 전문기관 감독하에 월 2회, 2시간씩만 가능했습니다. 단독으로 아이를 데려가는 건 당분간 불가능했습니다. 남편 측에서 그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가 소아정신과 소견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의는 기각됐습니다. 판결이 나고 나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손자를 아들한테서 떼어놓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는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다 끝났을 때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먼저 아이한테서 손을 놨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신우이 문자도 왔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언니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읽고 나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자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오빠가 힘들다고 한다고. 아이가 밤마다 깨는 건 보이지 않고, 차 문소리에 우는 건 보이지 않고, 소아정신과를 다니는 건 보이지 않고, 오빠가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시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좁은 시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불쌍했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판결 나고 한 달 뒤였습니다.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났습니다.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이 어린이집이 바뀌면 아이가 또 적응해야 하니까 같은 구안에서 옮겼습니다. 새 아파트는 작았습니다. 방이 2개였고 거실이 좁았습니다. 그래도 계약서에 제 이름이 찍혔을 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이사 오던 날 아이가 새 방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내 방이야 했습니다. 저는 그래, 내 방이야 했습니다. 아이가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열어줬습니다. 아이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뭐가 보여 했더니 나무 했습니다. 나무가 있었습니다. 앞 건물 사이로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나무 좋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이 소아정신과 치료가 6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면 장애가 줄었고 깨는 횟수가 줄었고 차를 타는 것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차 문 닫히는 소리를 싫어했고 주차장에서 걸음이 느려지긴 했지만 울지는 않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아이가 잘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버티는 게 5살짜리가 해야 하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잘 버티고 있다는 말이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봄이 되면서 아이가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표정이 없었습니다. 자다가 깬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여기 있어 했습니다. 아이가 이불 속에서 몸을 뒤집으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침마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 웃음이 알람 소리보다 먼저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선생님이 가족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잠깐 멈췄습니다. 어떻게 그렸을까 싶었습니다. 그림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사람 옆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그 나무였습니다. 저는 이게 누구야 했습니다. 아이가 엄마랑 나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했습니다.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우리 둘이잖아 했습니다. 우리 둘이잖아 였습니다. 5살짜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우리 둘이다 했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붙여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냉장고를 열 때마다 그 그림을 봤습니다. 큰 사람, 작은 사람, 그리고 나무. 셋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오전에 나가고 하원 시간에 맞춰 돌아옵니다.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빠듯합니다. 그래도 이 빠듯함이 이전의 넉넉함보다 낫습니다. 이 빠듯함은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아무도 저한테 덮으라고 하지 않는 삶, 아무도 가정사라고 하지 않는 삶, 그게 지금 이 작은 아파트에 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차를 조심스러워합니다.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준비되면 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옆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부모가 하는 일이니까요.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한순간은 아이 몸에 계절이 바뀌어도 남아있고 그것을 지워내는 건 반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매일 옆에 있어주는 시간입니다.